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리얼미터죠?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이제 28일 남았네요.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정치권의 시각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진영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역시 공방이라는 거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강 구도가 정립이 되면 양강 사이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문모닝이라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모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죠. 국민의당이 아침에 회의만 하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안모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안찍밥은 뭡니까? 안찍밥? 안철수 찍으면 박근혜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은 4자성어가 아니라 3자성어가 유행하는 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관련해서 김 교수님도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세 글자로 된 거? 어대문 이런 것도 이미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언론 보도보다는 대통령 선거는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선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20분 이상을 한반도 위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집중 보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3자 선거 얘기할 땐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후보가 지금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공방하는 거는 100% 환영합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서 이게 승부를 걸라고 한다면 선거에서는 져도 이기고 이겨도 지는 선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겨도 지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정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선거를 품격 있게 좀 바꿔야 될 그런 전환점이 왔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은 대단히 진지하게 좀 사안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대선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또 판단하기보다는 또 축제장처럼 또 그런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대표님 지금 양강 구도라고 하는 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나왔던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주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서 구도 자체가 지금 5자 이 원내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실제 양강 다자 구도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들은 여러 명이나 지금 2강 체제로 굳혀지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또 심상정 후보가 캠페인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의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많이 따라 붙었거나 혹은 역전하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민주당 경선인데요.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이 좀 커지면서 안희정 지사가 마지막 여론조사 마감된 게 12%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한 10%였는데 합치면 한 20%가량이 있었죠. 근데 이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한테 가지 못하고 당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면서 구도가 좁혀졌고 지지율은 상당 부분 당 바깥에 안 후보한테 가면서 문재인 후보도 물론 이제 구도가 좁혀지면서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양강 구도화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유증 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요소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요.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선거 사상 영남하고 호남에서 동시에 1등을 하는 후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수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합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최소한도 15 내지 20% 정도가 있는 보수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흐름이 일시적이든 하여튼 이번 경선 국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몰리고 있는 현상,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후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 보수층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이 안보 이슈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보수 후보로 표가 몰리게 되면 보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종의 지뢰성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도 조정기를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된 계획이 일주일 전이죠. 4월 3일 민주당 경선 끝났고 4월 4일 국민의당 경선 끝나고 그때쯤부터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선론에서 양강 구도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는 대부분 시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상대방을 겨냥한 날선 공세 이제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동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남은 한 달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합니다.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안 된다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그 비전과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날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양 후보 진영의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상당히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막연한 이미지만 보고 투표하면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있다.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렌트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한다. 안철수 후보를 제2의 박근혜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DJ만 공격하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는 공격하지 않고 DJ만 공격하다가 떨어진 걸 기억 못하시나 제2의 이회창의 길을 가는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원래 정당을 같이 하고 같은 동지였다가도 되게 선거를 앞두고 나면 내란이 더 참혹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같은 편인 사람들이 갈라져서 싸우면 원래 좀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권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보수, 특히 탄핵 반대 세력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공략해서 중도층을 다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왜 미래를 얘기하지 자꾸만 네거티브만 하느냐, 과거를 얘기하는 후보 가지고 미래의 대통령에 적합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중도층을 계속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상의 차이도 엿보입니다. 예, 전략상의 차이도 지금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전에는 단일화를 놓고 서로 협의하고 했던 동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이 떨어져야, 아니면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 경쟁의 구도에서 거의 이제 적 개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선거가 두 가지 면에서 과거 선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조기 대선이고요.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여당 대 야당의 그로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정권 교체를 거의 기정사실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권 교체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가지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후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40석 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후보 쪽에서는 자기가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있는 상황을 2002년도 당시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아요. 2002년도에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내세웠었던 캐치플레이즈가 부패정권 심판론이었었어요. 김대중 정부 속에서의 아들 삼형제의 비리 포함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랑 거의 일치를 하고 있고,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새로운 대한민국,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많이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미래, 유농, 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나머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간에 결국은 프레임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한쪽은 과거 세력, 한쪽은 미래 세력, 한쪽은 적폐청산, 한쪽은 탄핵 지지받는
세력을 같이 간다라고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결국은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조기 대선으로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승부는 결국은 후보자 이미지에다가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두 후보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정책 비전보다는 후보들 간의 일종의 논쟁들, 특히 네거티브 논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가 보시기에 이번 대선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어가 좀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하시다 보면 늘 어떤 약간 프레임 얘기하셨는데 그런 프레임도 좋고 어떤 단어가 이번 대선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이제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경제 성장이냐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여론조사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캠페인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나 양측 모두 민생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경선을 치르느라고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당 바깥에 있는 중도층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상에서 보면 중도층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25%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30%가 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중원 장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의석이 40석분이 안 되는 그런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119석을 갖고 있는 원내 일당을 기반으로, 원내죠? 원내 일당을 기반으로 곧바로 국정 운영을 하라고 해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즉,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안철수 후보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의석이 적다는 점을 빗대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가 이런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여쭙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국정 운영이 매끄러웠는가?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문제인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양적인 의원 숫자 차이가 있을지라도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개인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제 그걸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실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나는 재수한 준비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나는 유능한 후보, 상대방 후보는 무능한 후보, 뭐 이런 프레임으로 초반 대선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과거의 적폐청산 이런 거에만 눈길을 주다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눈길을 주기 시작하니까 선거 전략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이죠. 또 문재인 후보도 오늘 보면 안보 문제, 안보와 관련해서 긴급 안보 비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그리고 또 민생 문제, 그래서 좀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아젠다를 던지면서 중도 쪽으로 상당히 그 손길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만 편가르기를 여태까지 해왔지만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협치를 안 하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뭐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서 미래의 소위 다음 정부의 과제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이를 놓고 유능과 무능의 프레임으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이번 주말이 후보 등록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후보 등록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그랬죠. 이제 후보 등록 시점에 여론조사 1위로 달렸던 후보들이 당선이 거의 대부분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번 대선은 굉장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선도 각 당이 뭐 거의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전례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아무튼 이제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수 세력이 어느 정도 뭉칠 수 있을 것인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과연 안철수 후보를 중도에 두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또 단일화를 할 것이냐 등등의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한 28일 남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 두세 번의 한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론사 1, 2위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워낙 접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상승하기는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승세가 좀 미약하고 네. 안철수 후보는 급상승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이제 교차하기도 하고 네. 말이죠. 이런 흐름이 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계속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한 2주간 정도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을 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가 이제 오자 구도로 좁혀졌기 때문에 과거 이제 12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지지율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중도 성향의 이제 보수 또 성향의 후보들이 일부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얘기했던 이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개인 지지율보다 당의 지지율이 훨씬 또 낮은.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아마 당의 지지율을 좀 등에 업고 싶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읽혀지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10% 15%밖에 되지 않으나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후반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0석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가 후보 등록을 앞서고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후보가 등록 전후로 해서 추락했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97년 이인재 후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당시에는 12월 달에 선거 치렀지만 11월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 정몽준 후보가 굉장히 올라가다가 역시 이제 11월에 들어오면서 추락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 부분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를 보고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이제 아마 이제 저는 얘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 선거는 과거와 같이 집권당이 일단 없다는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어느 정당이 들어와더라도 지금 안정적으로 끌 수 있는 의석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설은 일단 바라보기는 어려울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앞으로 조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보수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 안보 문제가 저는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 현재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약 10% 미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면 그 표는 결국은 어디서 가져올 수밖에 없냐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을 한번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후보들 간에 이 자질 검증 문제가 어느 쪽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냐가 지금 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특혜 의혹 또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딸 재산 공개 여부들 이런 것들이 더 나가서 새롭게 돌발적 변수에 의해서 후보의 이미지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후보 등록 끝나고 난 한 5일 정도 시점이죠. 그러니까 선거로 얘기를 한다면은 선거운동 기간이 22일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5일 전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향후에 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이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 문제 거론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의혹,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지원과정부터 특혜를 받아 입사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 이미 2007년에 노동부 감사했고 특혜 증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고기관 미의 준수 등으로 인사규정 위반 관련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노동부 감사나 이런 두 차례 감사가 있긴 했지만 그 감사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 번 감사를 더 했지만 그 당시의 감사는 문 후보 아들의 이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한 감사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었고요. 또 하나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 문제는 이런 거죠. 2014년 직계비속 재산 공개를 고지하기를 거부했다. 공개해서는 안 될 재산이나 돈 거래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고지를 거부한 것이고 윤리위가 요건 판단에 허가한 것이다. 이거 원래 고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생계자면? 독립생계자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첫 번째 주장할 때는 이게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그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에 맞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인데 대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내가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냥 거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요건에 맞는가를 요건에 보고 맞느냐? 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2013년인데 그때는 이제 신고를 했다가 2014년에는 이제 거부를 해서 이제 그 딸의 재산 등록을 뺀 건데 만약 그게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거부한 상태에서 재산 신고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거부를 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부모의 재산을 딸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 뭐 이런 거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식으로. 딸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마도 곧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 딸 안설희 씨죠. 안설희 씨의 재산과 관련한 내용을 뭐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공개 고지 거부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고마해. 그럽니다. 정치인 문재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제 아들이 겪는 그런 인권의 침해나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욕 그런 부분들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혹시 따님 재산에 대해서 직접 밝히시거나 말씀해 주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십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 김 교수님 혹시 과거 대선 때 말이죠. 네.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결정타를 입은 사람 기억나시는 분이? 그건 이해창 후보죠. 97년도, 2002년도 두 번에 걸친 선거에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었었는데요. 좀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면 그만하라 그런 거를 그 당시에도 했었을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2000년도 아시다시피 아들 병역 비리 문제만이 아니라 기상건설로부터 한인옥 여사가 돈을 수수했다. 최기소으로부터 20만 달러. 예. 네. 김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과 관련해서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낡은 정치를 청산해달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제2의 안철수 현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에너지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패권이 아닌 협치로, 불공정이 아닌 공정으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세력은 오늘도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안 후보를 흠집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보와 후보 배우자를 넘어 후보의 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보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흑색 선전은 그 자체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자 적폐입니다.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끝장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문 후보 측은 더 이상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검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정책과 비전 경쟁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 따님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영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위 사실은 기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교환교수로 미국 연수를 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 1997년 12월 서울 가원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계속 재학했으며 2002년 2월 졸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내에 재학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형적인 네거티브 흑색 비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철수 후보의 딸은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02년 3월 가원중학교에 진학하고 같은 해 9월 미국 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어머니와 동행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공립학교에만 다녔습니다. 이들 학교는 거주지 인근으로 지역 교육당국이 배정해준 학교입니다. 위 사실은 가원중학교의 생활기록부 기록과 황 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사건 번호는 2012년 형제 63,962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인근 소형 아파트, 월세는 $1,000 안팎입니다. 소형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년 6개월가량은 도무스 콘도에 거주하였고 월 임대료로 $2,000 내지 $3,000를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2 형제 63,962호 황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까지 재학 중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었고 그 후 매년 3만 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이 발행한 등록 증빙 서류와 미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한국 내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으로 부인 안철수 후보와 동일합니다.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고 현재 거주지가 공적 서류에 의해 증명됩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공개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의 딸이 당시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에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상의 공개 거부가 허용되는 대상입니다. 7번째, 여기서 본인은 안철수 후보의 딸입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현재 시가로 2만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상당이겠습니다. 한 대 있을 뿐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원화 기준 연 3천 내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마무리 소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히 봉헌 마무리.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내용 들어보셨고요. 지금 부산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 가 있는데요. 민성 기자, 저기가 지금 어디죠? 부산 범어사 같은데 그 부산 선대위에서 관련한 행사를 좀 준비한 것 같죠? 지금은 부산이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이니까요. 오늘은 부산 쪽을 공략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당의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의 불교특별위원회 평화기원 대법회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참석한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절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앉아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도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앉아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SBS 영상 취재팀에서 부산까지 가서 또 우리 이용환 기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의원 김은기 기자가 실제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라이브로 이 카메라로 직접 찍으면서 그 영상이 라이브로 지금 들어와서 송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 스님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경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그림이 나오면 아마 다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스님 말씀을 듣기도 좀 그렇고요. 예. 문재인 후보는 이제 새로 선거 전략을 바꾸면서 좀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을 바꾸면서 이제 소위 선거 전략의 어떤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 그럴 때 후보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불길을 일으켜서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지금서부터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을 돌면서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가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사실 좀 더 길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초반에 이제 바로 재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할 줄 알았더니 이제 민주당을 좀 공격하는 맞습니다. 발언을 좀 길게 했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에 대해서 재산이 1억 1,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또 추가로 또 다른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회피한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중단하려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딸 재산 내역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진실되게 명쾌하게 빠른 속도로 브리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것에 이제 일환으로 오늘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한 거라고 저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연 1억 1,200만 원의
재산이 과연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더 핵심은 뭐냐면 뭐 지금까지 뭐 나왔었던 부분을 가지고는 안철수 후보가 딸에게 어떤 재산을 아주 거액의 재산을 넘기고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우리 후보가 부산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 민 기자님께서는 이제 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자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쪽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부산에서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각별하게 특히 뭐 자기 정치적 고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먼저 다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다음은 또 호남에 가서 이것을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역 공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불교를 이끌고 계신 예, 문재인 후보가 부산 범어사에서 지금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발언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불교특별위원회 창립협회가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곳 범어사에서 열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정당에서 불교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런 법회를 열게 된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더 뜻깊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달 전쯤에 해운대에서 불교특위가 공식 발족할 때 그때 찾아뵙지 못해서 아주 아쉬웠습니다. 오늘 같이 봄이 무르익는 이 좋은 계절에 아마 여러분들 뵈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싶던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기운이 솟아납니다. 역시 사람은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의 불교연합 회장을 맡고 계신 경선 큰 스님, 지난번 찾아뵈었을 때와 다름없이 아주 강건하신 그런 모습 뵈니까 기쁩니다. 가르친 대로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하겠습니다. 또 대한불교 천태종 상방사 주지이신 세웅 큰 스님, 또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 회장을 맡고 계신 신산 큰 스님, 또 제가 부산에서 오래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우리 부산의 시민운동을 쭉 이끌어 오셨던 정각 큰 스님, 다들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잘못할 때마다 따끔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불교신도의 공병수 회장님, 그리고 부산시 불교연합신도의 박대성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늘의 이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문재인 후보가 부산 범어사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앞으로 각 후보를 돌아가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간에 각 후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보여드렸으니까 내일은 뭐 안철수 후보, 그 다음 날은 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여러분께 차례차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후보 보여드렸고요. 아까 안철수 후보 딸 재산 내역 관련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태수 대표님께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녀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보세요? 여론조사 지지율. 아까 김영준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김대엽 씨가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후에 이제 결론이 난 일이고 선거 과정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패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뭐 과거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 네거티브 논란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한 후보들은 살아남았고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은
또 패배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봐왔었는데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BBK 논란이 있을 때 법적 대응까지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다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강력 대응을 했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가령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침해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TV에 직접 나와서 이제 웃어 넘겼죠. 그러면서 이제 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얘기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숨겨놓은 딸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DNA 조사까지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다 이제 잘 넘어갔는데 안철수 전 대표 후보도 같은 맥락에서 강력한 대응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오늘 무엇을 했을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진각,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두 후보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의 적폐, 이제는 청산을 좌파들은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보수는 무조건 부패하고 진보는 무조건 정의라고 선동을 합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좌파 1중대, 좌파 2중대에 불과합니다. 보수 우파의 이름으로 좌파의 거짓과 위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보수, 가짜보수의 위선과도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보수 우파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거는 뭔가 서로 우리 둘 중에 누가 돼도 좋다 이런 전제가 돼야 단일화를 하는 거지.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대답을 합니다만은 더 이상 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수 후보는 나야.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에게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을 상당히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보수,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찍지 말고 지금 보수 후보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고민인데 보수층 유권자들은 나를 좀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스탠스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바른정당을 좀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다고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랑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당세를 키워서 유승민 후보를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 의원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자주 던진다고 그래요. 지금 안 되니까 그냥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기 기자 그리고 김영준 교수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